네, 안녕하세요. 핑크노트 콕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초간호에 대한 키워드 찾기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3번 문제입니다. 부교감 신경계의 작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아마 자율신경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부교감 신경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잘 알고 계시죠?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이제 말초신경계의 일부인데 하나가 교감신경이라고 해서 응급시에 관계하는 아이, 그 다음에 하나가 부교감신경이라고 해서 이 아이는 안정, 휴식하고 관계된 아이예요. 그래서 큰 특징만 잡으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우선 소화 기능이 좋아져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은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 자,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대신에 근골격계, 신경계, 호흡기계, 순환기계 이런 아이들은 다 활성화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크게 잡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우리 뭐 동공의 크기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핵심을 딱 잡아서 보시면은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나면 아, 지금 현재 나는 안정되어 있다. 휴식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0대 고혈압이 있는 노인이 주변 시야가 감소하고요. 그리고 눈의 통증, 안통과 두통이 있다. 이렇게 호소한대요. 이게 지금 보면 눈의 질환이잖아요. 눈 질환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가 백내장, 그리고 또 하나는 녹내장, 그리고 또 하나는 망막박리. 물론 이거 말고도 뭐 노안이라던가 여러 가지 시력장애 있을 수 있지만 눈질환에서는 요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요 주변 시야 감소, 눈의 통증, 두통 이거는 백내장의 가장 큰 증상이다. 그래서 백내장 여기 이제 더하기 안압이 상승이라고 나오면 그때는 정말 백내장에 대한 내용이죠. 그럼 백내장의 키워드는 뭐다? 뿌연시야. 근데 얘는 수정체가 뿌옇게 된 거라 통증은 따로 없어요. 그럼 망막박리는 이제 비문증. 거기에다 커튼을 들이운 듯한 시야. 거기에 눈을 감으면 번쩍번쩍 빛이 나는 광시증. 자, 이런 경우들이 아무래도 증상으로 이루어지겠죠. 네,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15번 문제입니다. 환자가 식사 도중에 목을 움켜쥐고 괴로워한대요. 자, 이게 뭔가 흡인됐나 보다. 질식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 의심이 되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고려해야 될 게 첫 번째, 기침을 하고 있나가 중요해요. 환자가 기침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옆에서 기침하는 거를 관찰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기침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비특이적 방어죠. 누구나 가지고 있는 비특이적 방어로 안에 있는 이물질, 기관지 안으로 들어온 이물질을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그냥 관찰만 해주시고요. 환자가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등 두드리는 방법이나 양쪽 견갑골 사이, 연령에 따라 나눠지죠. 견갑골 사이를 두드리거나 이건 보통 영아에게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하임리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인인 경우에 이걸 복부 밀치기라고도 이야기하는 하임리 방법을 해주는데 포인트는 그냥 괴로워하고 있다이니까 기침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만 7일째 되는 산모의 오로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오로에 대한 내용 정말 자주 나오죠. 오로는 크게 적색오로, 백색오로, 죄송합니다. 갈색오로, 그리고 백색오로로 나뉘는 자궁의 층이 탈락하는 알칼리성 물질이에요. 보통 출산 1에서 3일 정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써요, 진짜. 죄송합니다. 1에서 3일 정도에 나오고, 얘는 한 4일에서 9일, 아니면 뭐 10일, 요 정도 나오고, 백색오로는 한 10일에서부터 3주 정도 나오는데요. 뭐 독특한 냄새가 난다거나 색깔이 이상하다거나 양이 많아진다거나 그런 것들은 관찰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분만 7일이라고 했으니 갈색 오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17번 문제입니다.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을 물어봤어요. 자,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아이들, 심장, 그리고 우리 호흡기계라고 하는 아이, 뇌, 그리고 소화기계, 요런 아이들이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어요. 요런 아이의 기능이 뚝 떨어진대요. 자, 그럼 언제 감소하느냐? 흔하게는 잠자는 동안에 감소하죠. 천천히 심장이 뛰고 호흡도 느려지고 뇌파도 느려지고 소화도 느려지고 그리고 뭐 마취를 했다. 이런 경우 안정 중이다. 이런 경우에 당연히 느려지는데 질병하고 관계된 부분에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하고 관계가 있죠. 자, 이거 병명이 있죠. 성인에게는 점액수종이라고 하는 병명이, 그쵸? 그리고 아동에게는 크레틴병이라고 하는 병명이 있습니다. 자, 하는 김에 이거랑 반대되는 것도 한번 볼까요? 네,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는 거, 그레이브스병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바제도시병. 네, 요렇게 키워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임신성 고혈압이래요. 임신성 고혈압, 산모의 간호입니다. 임신성 고혈압 하면 대표적인 증상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고혈압이 나오고 부종이 생기고 체중이 증가하면서 단백뇨가 나온대요. 그럼 여기에 대한 간호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우선 절대 안정해 주셔야 되고 움직이면 혈압 높아지잖아요. 부종이니까 저염식이, 체중이 증가하니까 칼로리를 좀 조절해야 되겠네요. 무조건 줄인다라기보다는 이게 적당하게 맞춰주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단백뇨가 빠지고 있으니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겠습니다. 요 안에서 봐주시고 여기에 더하기 경련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럼 여기에 전신적으로 경련이기 때문에 기도 유지라는 부분도 물어볼 수 있고요. 보통 우리 경련 환자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 유지해 주죠.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주시면 문제 19번 문제입니다. 뇌수술 환자의 두개강 내압 상승 방지 간호래요. 자, 우리가 두개강 내압 상승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복압 상승 또는 뭐 안압 상승 이런 상승, 압력 상승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두개강 내압 상승은 꼭 뇌수술뿐만 아니라 뇌부종이라던가 아니면 뇌출혈 이런 경우 또는
뇌수막염 이런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거든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간호로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 안정이에요. 절대 안정해주면서 머리 부분을 상승시키는 거 강조하거든요. 머리 30도 정도 상승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압력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다 제한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복압 올라가지 않도록 우리 변비 같은 거 때문에 힘주다 보면은 복압도 상승하고 일시적으로 혈류 차단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 완화제를 투여한다라던가 아니면 환자가 불안한 경우에도 압력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제 준다라던가 이런 것들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20에서 48시간 정도 금식시키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저체온요법이라고 해서 신진대사를 좀 느리게 만들어주는 거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주로 나오게 되고 거기에다가 여기에 이제 보통 나오는 게 답으로 나왔던 거는 기침하지 않도록 디네제 같은 거 준다 이런 것들 기침하다 보면 또 이제 압력 올라가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예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간호로 옳은 것은 자, COPD라고 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어디가 폐쇄됐느냐? 공기의 통로가 폐쇄됐다. 폐쇄됐네요. 그럼 뭘로 폐쇄가 된 거다? 객담으로 폐쇄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관지 자체 근육의 수축으로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 앞에서 나왔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 좁은 통로를 왔다 갔다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천명음이라는 게 생기더라. 이게 아주 특징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간호는 우선 이 폐포 안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뭐 객담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막 쌓여서 좁아졌어요. 그러면 이 안에 공기가 호액된 상태로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모아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빈 공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안으로 산소가 들어오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는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빼주는 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과적으로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간호, 기관지를 좀 넓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지 확장제. 이제 엄청 반복해서 여러분들 그냥 줄줄줄 나오시죠.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고 그다음에 안에 고여있는 이런 공기가 나올 수 있도록 입술 오므리기 호흡이나 아니면 심호흡, 복식호흡 이런 거 필요하죠. 호흡곤란이 있으니까 반자위는 당연히 해주게 될 거고요. 이 부분을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필요시 저농도 산소를 투여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농도 산소를 투여한다라고 하면 따로 조건이 붙지 않아도 비강을 사용해서 해요. 그러니까 뭐 비강 캐뉼라라던가 비강 카테타처럼 근데 보통은 비강 캐뉼라를 좀 더 많이 쓰는 편이죠. 비강 캐뉼라를 통해서 저농도 산소를 투여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호흡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감기에 걸린다거나 하면 합병증이 더 생기면서 호흡기계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 코로나 걸리면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처럼 그래서 필요하면 호흡기계 예방접종, 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라던가 폐렴구근 예방접종 그런 거 맞아주면 도움 많이 될 거고 먼지가 많은 환경이라던가 이런 것들 피해주면 도움이 더 많이 되겠죠. 기본적인 간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 견인 환자의 다리 근육 간호화 방법이래요. 자, 여러분들이 견인이라고 하는 그림을 제가 여기다 띄워드릴게요. 자, 견인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견인.
이때 중요한 거, 견인하고 있는 다리는 움직이면 안 돼요. 견인하고 있는 다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자, 이렇게 다리를 움직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알고 계시는 등척성 운동이죠. 등척성 운동은 관절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근육에 힘만 줬다 뺐다 하는 운동이죠. 그래서 견인을 한다라고 하면 운동 두 가지 나옵니다. 견인하고 있는 쪽에는 등척성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강화를 유도를 하고, 만약에 견인하지 않는 쪽이다라고 하면 견인하지 않는 쪽, 이쪽은 그냥 등장성 운동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고정되어져 있는 쪽에 운동 뭐가 필요한지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신생아 형광요법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신생아 형광요법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신생아 황달이 있을 때 하는 아이인데요. 물론 이 신생아 황달은 병리적이지 않고 생리적이에요. 즉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사라지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빌리루빈 수치가 너무 높을 경우에 이런 형광요법을 통해서 이제 아이에게 이렇게 빌리루빈 배출을 도와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우선 눈 보호예요. 눈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광선에 의해서 눈이 자극받지 않도록 안대를 착용하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 피부를 노출시켜서 골고루 광선을 쬐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체위를 변경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아이가 지금 현재 옷을 벗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온에 그리고 탈수에 신경을 쓰셔서 예방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아이 체위 변경을 하면서 해주시고, 더하기 눈만 보호하지 않고 우리 생식기 부분도 기저귀 채우죠.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요거 외에는 먹는 거는 똑같이 모유수유 같은 거 하셔도 상관없어요. 먹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은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만 지키면 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조산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래요. 자, 조산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사실 뭐 어느 주수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뭐 37주 미만에 출생하면 미숙아라고도 하고, 아니면 그냥 뭐 저체중 출생아라고 해서 몸무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미숙아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쨌든 덜 발달됐어요. 많은 것들이 덜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뭐 연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덜 발달됐고, 지문 같은 것도 좀 덜 발달됐고, 반사도 당연히 느리고, 그리고 뭐 워낙에 신생아가 체온 조절도 잘 안 되지만 얘는 미숙아니까 체온 조절도 더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이 기본이에요. 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덜 발달됐다라고 하는 걸 하나 봐주시고, 많이 나오는 문장들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피부 색깔 많이 나오더라고요. 피부는 이제 보통 뭐 적색, 분홍색이다. 이렇게 색깔이 조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머리가 커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장 발달에서 개월수에 따른 태내 엄마 뱃속에서 아이의 성장 발달 이렇게 그림 보면은 애들이 머리가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가 큰 상태에서 점점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비율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머리가 크다라고 되어져 있고, 솜털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피하 지방이나 이런 것들은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돼야 지방층이 두터워지는데 아직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하 지방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거를 하나하나 다 외운다라기보다는 대략 이미지화 시켜서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한 문제가 바로 다음에 나와져 있네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우리 앞에서 저하증하고 반대되는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야기할 때 기초 대사량 증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뜨거운 햇빛 아래 있다. 자, 그러면 우선 땀이 많이 나겠네요. 그죠? 그리고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뜨거운 태양 아래 있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심장도 네, 빨라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면 이거 우리 이제 빈맥이라고 하잖아요. 빈맥이 뛰면 이제 맥박이 빨리 뛰면 당연히 호흡도 빨라지고, 거기에다가 얘네만 빨라지나요? 소화기계도 빨리 활동을 하겠죠. 왠지 여름에 살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네. 어쨌든 소화기계도 빨라져서 보통 설사, 체중 감소 많이 생깁니다. 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간호하면서 꼭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했었죠. 안구 돌출. 이게 수정체 뒷부분에 수분이 축적돼서 그렇다는데 안구가 돌출되다 보니까 각막 건조 가능성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눈 간호 부분을 꼭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레이브스병의 증상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약제 내성균에 대한 설명이래요. 많다. 약제에 내성이 생긴 균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 가지 약제에 내성이 생겼는데 이렇게 내성이 생긴 균으로 많이 나오는 게 항생제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항생제 또는 항결핵제에 내성이 생긴 균이에요. 위험하죠. 왜냐면 이렇게 항생제나 항결핵제에 내성이 생기다 보면 이게 쓸 수 있는 약이 제한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거는 뭐 VRSA, VRE, 뭐 MRSA, CRE 뭐 이런 애들. 요런 아이들이 있는데 요거 그냥 요렇게 여러 가지 약제 내성이 생긴 균이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셔도 되지만 법정 감염병에서 색깔을 좀 달리 할까요? 얘랑 얘는 2급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4급입니다. 이거 그냥 하나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더 궁금한 거 많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장 그래도 그동안에 질문이 많았던 내용만 좀 추렸어요. 그래서 혹시 더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 꼭 해주세요. 자, 항결핵제가 있어요. 우리 1차약, 2차약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식욕 감소, 현기증 등의 부작용, 키워드 나왔네요. 이명과 난청. 난청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귀에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걸 난청이라고 하고 이명이다 라고 하는 거는 현훈이라고도 하는 어지러움증이네요. 이렇게 어지러움증과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관계되는 거는 귀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그려드렸던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잘 못 그리지만 다시 한번 우리 1차 약을 저는 이제 스프레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5가지 약. 이거 엉망진창으로 그리네요. 네.
자, 이걸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S라고 하는 요 아이는 스트랩토마이신이에요. 스트랩토마이신. 보시다시피 귀에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 약물은 난청과 현운을 부작용으로 하는 아이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E는 에탄부톨입니다. 자, 이 아이는 눈, 시각의 변화를 일으키는 아이인 거고요. 요거 보이세요? 알파벳 I예요. 이소나이아지드 또는 뭐 아이나 라고도 하는 아이죠. 얘는 우리 손이 우리 몸의 가장 말초잖아요. 말초 신경염을 일으키고 있고 여기에 이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더하기 예방을 위해 비타민 B6 피리독신이라고 하죠. 피리독신 투여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P 1차 약이기도 하지만 2차 약에서도 쓰일 수도 있어요. 피라지나마이드. 많은 약물들이 간의 독성을 나타내는데 특히 얘 같은 경우에는 특징을 그냥 간독성 이렇게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R. 요거는 색깔 자체, 약의 색깔 때문에 그래요. 오렌지색 소변. 아이의 이름은 리판핀 또는 리판피신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오렌지색 소변 사실 부작용은 아니에요. 부작용은 아니고 만약에 자반증이라는 게 나오면 붉은 반점이 생긴다. 그럼 그때는 부작용은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기초간호였고요. 네, 이제 짧게 보긴 했지만 도움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